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4,000명을 넘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영아가 사망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에 주민들의 신상 정보를 훔치기 위한 가짜 팝업 테스트 센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당국이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오미크론 변이 폭증세가 나타난 북동부 일부 지역에선 오미크론 감염이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LA시의 범죄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살인 사건은 11.8%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서 LA 한인회에서 현기식이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주 한인의 날 서한을 통해 한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게빈 뉴섬 가주주지사가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의 암살범인 시르한의 가석방을 기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해 관심을 끌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의 도발에 대해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 전 첫 양자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득권 양당의 담합이라며 다자 토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났습니다. 녹음 파일의 공개 여부는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3천 건 증가한 23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녁 7시까지는 가랑비가 흩뿌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52도가량, 내일도 역시 흐리겠고 낮 최고기온 73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월 1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4,000명을 넘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4,175명으로 어제와 비교해 200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86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5,076명, 그리고 사망자는 45명이 보고됐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율은 20.8%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속에 주민들이 거리 곳곳에 마련된 팝업 코로나 검사소를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민들의 신상 정보를 훔치기 위한 가짜 팝업 코로나 테스트 텐트가 속출하면서 카운티 정부 당국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지난 11일 치안 당국이 가짜 코로나 테스트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벌이도록 하는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최근 LA 일원의 빈 공터나 주차장에 수상쩍어 보이는 코로나 테스트 검사소가 텐트를 치고 자리를 옮겨가며 운영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주민들은 별 생각 없이 거리 곳곳에 마련된 팝업 테스트 텐트에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테스트를 받고 있지만 테스트를 받은 후에 결과가 영영 나오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세 속에 급한 마음에 집이나 직장 근처에 있는 팝업 테스트 텐트를 찾아 검사를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가짜 테스트에 속아 신상 정보만 도난당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경우는 테스트 장소에서 소셜 시큐리티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주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코로나 검사소는 LA 카운티가 지정한 검사소라며 covid.lacounty.gov/testing으로 가서 검사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정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촉구했습니다. 카운티가 지정한 검사소는 무료이며 의료보험이나 체류신분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가짜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kit까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월그린이나 라이레이드, CVS 등에서 홈 테스트kit이 동인하면서 온라인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온라인에서 가짜 혹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홈 테스트kit이 난무하면서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마이크 LAC 검사장이 오늘 LAC 내 가정용 코로나 테스트킷의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에게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비자들에게 가정용 테스트킷의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시킨 행정명령이 발효된 데 따른 것입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자는 최대 $1,000의 벌금 부과와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테스트킷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원래 가격의 50% 이상을 올려서 되파는 것 역시 금지가 됩니다. 피어 검사장은 최근 가정용 테스트킷 부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서 가격이 폭등하면서 커뮤니티에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지난 1년 동안 접종한 코로나 백신이 15,000회를 넘어섰습니다. 이웃케어는 지난 7일자로 코로나 백신 접종 횟수가 15,041회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지난해 1월 14일부터 매주 백신 클리닉을 별도로 열고 한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고 있으며 꼭 1년 만에 15,000회가 넘는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매주 300회분에 가까운 백신을 제공한 것으로 학교와 식당, 의류업체 등 한인 비즈니스를 직접 찾아가 백신을 접종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케어는 LA 한인타운에 있는 유가 클리닉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에게, 매주 금요일 오전에는 12살 이상 청소년과 성인에게 모더나와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위해서는 웹사이트 myturn.ca.gov에서 확인하거나 이웃케어 클리닉 213-631-5532-631-5532로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영아가 사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주 초 코로나 감염 증세를 보인 영아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곧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영아가 기저질환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안정세를 찾는 모습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1,072명으로 어제보다 1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6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8,440명이 보고되면서 평균 확진자 수는 10만 명당 103.4명으로 어제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확진율은 26.8%입니다. 오늘 현재 백신 접종을 마친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235만 7천 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해서 16,000명이 늘었습니다. 만 5세에서 11세 사이 백신 접종자는 5만 2,800명으로 한 주 전과 비교해서 6,100명이 증가했습니다. 한국 입국 시에 제출하는 PCR 음성 확인서 기준이 변경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13일 0시 한국 입국자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에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 1월 20일 0시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내에 검사한 PCR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한국 입국 시에 제출해야 하는 PCR 음성 확인서가 기존의 발급일 기준에서 검사일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혼란이 있는 데다 1월 20일부터는 48시간으로 강화되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오미크론 변이 폭증세가 나타난 뉴욕 등 북동부 등 일부 지역에서 오미크론 감염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은 후행지표인 입원 환자 수도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2-3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욕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가 공식 보고된 건 지난달 2일입니다. 당시 2,200명 수준이었던 뉴욕시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4만 2천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한 달 만에 20배 가까이 는 건데 이후 일주일 넘게 확진자 수가 줄면서 2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900명대까지 갔던 입원 환자 수도 600명대로 조금씩 진정되고 있습니다. The 7-day average is a little bit higher, lagging behind, but looks like we might be cresting over that peak. Continuing, the cases are slowing down, that this is, to me, a glimmer of hope.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뉴저지주와 메릴랜드주 그리고 워싱턴 DC, 시카고 등에서도 뉴욕시와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에서 오미크론이 가장 먼저 빠르게 퍼진 이들 북동부 지역에선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이 가장 먼저 퍼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오미크론은 한 달 동안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체 확진자 수도 이달 안에는 정점을 찍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문제는 입원 환자 관리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확산세가 꺾인다 하더라도 입원 환자 증가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병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뉴욕 등 6개 주에 군 의료진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our next deployment of 6 additional federal medical teams, a total of more than 120 military medical personnel to 6 hard-hit states. 이와 함께 코로나19 검사 키트 5개를 추가로 배포하고 다음 주엔 고품질 마스크 무상 제공 방안을 발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직업안전청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이 모두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직업안전청이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보건청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전국의 대학생 숫자가 지난 2년 동안 10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단체 전미학생정보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전국의 대학에 등록한 학부생은 1,546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1,44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2년 사이 대학생이 6.6% 줄어든 것으로 50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리서치 센터는 밝혔습니다. 또 대학생들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학업보다 취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고인난이 노동자 우위의 고용시장을 형성했고 저숙련 직종 임금까지 상승하면서 학생들이 돈벌이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리서치 센터는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바로 뛰어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소득 능력을 저하하고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육군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병 모집에 차질이 빚어지자 입대 보너스를 유인책으로 내걸었습니다. 육군은 6년 동안 군복무를 약속하는 신병에게 최대 5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그동안 신병에게 최대 4만 달러의 입대 보너스를 줬지만 1만 달러를 더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대 보너스는 병과에 따라 다르며 미사일 방어와 특수전, 신호정보, 전장 화력 통제 임무 등을 맡는 신병에게는 최대 액수의 인센티브가 책정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5시 17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정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각 프리웨이 구간들 조금씩 정체가 더 심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맨튼웨이 인근까지 정체 현상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로스밸리즈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처지다가 2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20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맨체스터 애비뉴 입구에 히트앤런 사고 발생했습니다.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그랜드 애비뉴 구간에도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은 새해를 맞아서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로 알버트장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장을 정연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는 새해에 1세와 2세 커뮤니티와 주류 사회에서 활동하는 한인 회계사들이 리소스를 공유하는 기회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알버트장 한인 CPA 협회장은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자체가 이제는 이민 세대보다는 어쩌면 여기에서 이제 자리 잡은 2세들, 3세들이 한인 커뮤니티의 이제 리더들로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프로페션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2세들이 자꾸 커뮤니티에 들어오고 능력 있는 어떤 우리 한인 2세, 3세 전문인들이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라는 어떤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민 세대보다는 여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저희도 바라보고 회계학을 전공하는 한인 2세들을 대상으로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가 실시해오고 있는 연례 장학금 행사도 차세대들을 커뮤니티로 영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장학금 액수를 저희가 좀 늘려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지금 준비 중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세들이 이제 어떤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프로바이드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이 성장해서 아주 주류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됐을 때 코리안 커뮤니티를 다시 돌아보고 여기에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어려움에 처한 한인 비즈니스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보의 창구 역할을 협회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저희는 저희 고객들이 잘 돼야 되고 커뮤니티가 잘 돼야 되는 게 우선 최우선입니다. 또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 정부 지원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많이 정상화되는데 저희도 이거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커뮤니티를 돕는 방향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세금 보고 처리 시작되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한인 미디어와 함께 절세 요령을 알리는 다양한 세미나를 계획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지난해 LA시의 강력범죄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리카 세티 LA시장과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은 2020년과 비교해 1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강력범죄는 3.9%가 늘었으며 재산 관련 범죄도 4.2%가 늘었습니다. 또한 총격 피해자는 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사건이 크게 늘긴 했지만 살인사건 용의자 체포도 함께 증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체포된 살인사건 용의자는 모두 429명으로 2020년보다는 37%, 그리고 2019년과 비교하면 47%가 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기를 이용한 강도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는 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코크학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낮 2시쯤 300블락 노스 라브리아에 있는 한 상점에서 폭행 신고가 들어왔다며
현장에서 여성 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초동 수사 결과 총격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현재 이 여성의 사망 원인 그리고 사건 경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 의원을 암살한 범인에 대한 가석방이 거부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케네디 전 상원 의원을 암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헨에 대한 가석방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16번째로 서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뒤 석방을 권고했으나 뉴섬 주지사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서헨이 여전히 공공의 안전에 부당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했다며 가석방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낸 뒤 그는 케네디 상원 의원을 암살하도록 이끈 자신의 결함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서헨은 과거에 내린 결정과 같은 유형의 위험한 결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줄 이해가 부족하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서헨은 여전히 정치적 폭력의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현기식이 오늘 LA 한인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현기식에는 제임슨 LA 한인회장과 존 리 12지구 LA 시의원, 에런 폰스 신임 올림픽 경찰서장과 스티브 강 한인회 부회장 그리고 리처드 김 LA시 검사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LA 한인회 제임슨 회장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가 좀 뜻깊은 게 우리가 이제 그 한인들뿐만이 사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이제 그 타인종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여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좀 인종이나 뭐 이런 다른 커뮤니티하고 협력을 해서 서로 간의 컬처 같은 것도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미주 한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서한을 통해 1903년 오늘 선구적 한국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해 위대한 미국 역사의 새 장을 열었고 그날부터 이들은 미국의 성장과 힘, 번영에 일조해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 정신의 가치를 구현했으며 이민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상기시킨다며 미국의 문화를 풍부하게 했고 지식과 기술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여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1903년 1월 13일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려고 배에 오른 한인 102명이 하와이에 도착한 날입니다. 세드릭 리치먼드 백악관 선임 고문도 서한을 통해 미주 한인의 날 맞아 백악관과 바이든 행정부를 대표해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미주 한인들은 한미의 인적, 국가 간 유대를 강화하며 양국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해 1월 워싱턴 DC 의사당 난입 사태 배후로 지목된 극우단체 오스키퍼스의 지도자가 기소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어제 오스키퍼스의 창립자인 스튜어트 로즈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로즈를 포함해서 오스키퍼스 회원 10여 명을 선동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로즈는 사건 당일 의사당 내부로 진입하진 않았지만 의사당 내 오스키퍼스 회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로즈는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 직후 회원들에게 시가전을 대비해서 총알을 준비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파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로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톤 등 보수 인사들의 경호를 위해서 워싱턴 DC에 집계를 했을 뿐이고 의사당 진입은 개별 회원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이 중립기관인 대선토론위원회 CPD가 주최하는 대선토론에 자당 후보를 불참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AP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전국위원회인 RNC는 자당 대선 예비 후보에게서 향후 CPD가 주최하는 어떤 대선토론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도록 하는 규칙 변경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나 맥데니얼 RNC 위원장은 이런 입장을 확인하면서 조만간 열릴 RNC 동계회의에서 규칙 수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인 RNC는 CPD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토론을 보이콧하겠다는 이유로 이 기관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상실해 개혁 방안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맥데니얼 위원장은 유감스럽게도 CPD의 답변은 RNC가 제기한 심각한 문제들을 의미 있게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선 토론위원회인 CPD는 성명을 내고 2024년 대선에 대한 기획은 공정과 중립, 미국민이 후보자와 이슈에 대해 알도록 돕는 확고한 약속을 토대로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지난해 한 해 해외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수가 765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는 오늘 재무부의 지난해 국가별 주제별 제재 프로그램에 따른 제재 대상 지정 조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 마련한 제재 프로그램에 따른 제재는 34개 국가에 시행된 가운데 벨라루스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얀마 76건, 중국이 70건, 러시아 54건 등이었습니다. 북한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북 제재 프로그램에 따라 10건 미만의 지정이 있었으며 국가별로는 9번째에 올랐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시험에 관해 관심을 끌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한 영향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이라며 향후 도발에 대해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이 소식 워싱턴에서 YTN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경고한 블링컨 국무장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 등을 향한 관심 끌기의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some of this is the North Korea trying to get attention. It's done that in the past. It'll probably continue to do that. 또 북한의 도발은 안정을 해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전체에 위배되는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한 영향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 등을 제재한 것처럼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But we are very focused with allies and partners in making sure that they and we are properly defended and that there are repercussions, consequences for these actions by North Korea.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도 북한의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추가 제재를 촉구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도 북한을 향해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독자적인 제재로 대응에 나섰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기 위해 주요 당국자들이 잇따라 메시지를 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수도권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수 있는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면서 민생 공약 행보를 강화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거듭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500%까지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새로 만들고 층수 제한, 재건축 안전 진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공약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의 차별화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메타버스 지역 순회 일정을 재개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장애인 제빵사를 만나 직업훈련 이야기를 나눕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선된다면 4월에 있을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에게 부담이라는 이유와 함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정책 토론회에선 청와대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경남 선대위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내일까지 1박 2일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역 민심 행보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송락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설 연휴 전에 첫 양자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 전반 모든 현안을 주제로 밥상머리 민심 경쟁을 벌일 계획인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득권 양당의 담합이라며 다자 토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서로 토론을 피하지 말라며 신경전을 벌이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맞대결을 설 연휴 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토론 제안을 양당 협상을 통해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겁니다. 우선은 설 전에 시작하는 거고요. 혹시나 여건이나 상황이 더 좋으면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주제는 국정 전반 모든 현안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주관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다자 토론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지만 양당 모두 일단 이번 협상 대상은 양자 토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자 협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한다면 후보의 일정이나 모든 거가 새로 끼어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토론에서 소외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안 후보의 상승세를 막으려는 기득권 양당이 담합에 나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 속이 너무나 뻔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두 당이 힘을 합쳐 안철수 후보의 상승 기류를 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소 후보들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런 과정. 1차 목표는 5%를 넘어서 이 TV 토론회에 나오는 것이 목표고요. 일단 나오기만 한다면 저는 다른 후보와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서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이후 추가 토론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박빙 구도 속 득실 계산을 하다 보면 법정 토론 3차례를 넘어선 추가 토론이 성사될지는 의문입니다. 서로 피할 것 없다면서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20차례 넘게 토론만 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설 연휴 전 양자 토론에 합의하며 첫 발은 뗐지만 추가 토론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또 토론이 양강 주자의 전유물로 끝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모든 연락을 끊고 집거 중입니다. 지지율은 떨어지고 당은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일종의 충격 요법처럼 보입니다. 정의당은 우선 기존의 선대위를 해산하고 심 후보가 고민 끝에 가져올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그젯밤부터 일정을 중단하고 집거에 들어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당 관계자들과도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숙고의 이유는 단 한 줄,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였습니다. 심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줄곧 하락세 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대선 득표율 6.17%의 절반 수준인데 우선 이런 상황을 아프게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영향력이 아직 미미한 거죠. 진보정당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니네들 노동자들 대변한다는데 노동자들이 왜 니네들 안 찍니? 낮은 지지율뿐 아니라 정의당이 대한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고민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때면 다른 정당보다 한 발 앞서곤 했던 정의당의 정책은 이번엔 주 4일제를 빼고는 예정 공약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당은 대책회의 끝에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선대위를 해체하고 선대위원들이 일괄 사퇴했습니다. 심 후보가 집거 뒤 쇄신 구상을 들고 돌아오면 곧바로 시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기도 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좀 그런 방향으로 2차 선대위가 구성돼야 된다 정도.
일부에선 심 후보의 거취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 후보 본인이 대선 후보를 마지막 소임이라고 했다며 정의당은 사퇴설에는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보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녹취된 내용이 얼마나 공익적인지가 법원 판단에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측이 해당 보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낸 겁니다. 7시간 통화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가 지난해 김건희 씨와 수차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MBC가 이 녹취 파일을 확보해 보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 허락 없이 몰래 녹음한 사적 대화를 방송사가 입수해 보도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은 사후적 규제가 아니라 언론 보도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사전적 구제 조치이다 보니 법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또 김건희 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인 만큼 개인의 사생활이란 측면보다 후보 검증과 관련된 공인으로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다만 녹취된 통화 내용이 얼마나 공익적이냐가 무엇보다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로 법원이 두 법익 가운데 무엇을 더 우선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익적인 내용이거나 대통령 후보 검증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보도될 가능성이 크지만 단순 비방 목적이거나 지나치게 내밀한 사생활을 드러낸다면 방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즉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비록 사적 대화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보도금지 가처분 인용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방송사가 통화 녹취를 확보하는 과정이 적법했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 허락 없이 통화를 녹음하거나 언론사가 그 당사자로부터 녹취를 받아 보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법원이 보도를 결정하면서 녹취의 지나친 편집을 제한하거나 반론을 반영하라는 등의 조건을 달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2005년 MBC의 안기부 엑스파일 보도 당시 법원은 불법적인 도청으로 확보한 녹취가 방송되는 것은 금지했지만 내용의 공익성은 인정해 보도 자체는 허락했습니다. 이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는 오늘 오전 김 씨 측과 MBC 측을 불러 신문을 열 예정입니다. 방송 전에 보도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만큼 재판부도 빠르게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 씨가 심장 질환을 앓다 대동맥 파열 등으로 숨진 것 같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씨 마지막 행적이 담긴 CCTV를 보니 손에는 약봉투가 있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구급대원과 경찰이 숙박업소 객실 앞에 모여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8시 40분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50대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경찰은 이 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심장 대동맥이 박리되고 파열된 것이 사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장 질환이라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중증도 이상의 관장동맥 경화가 있었고 보통 사람보다 심장이 2배 이상 큰 심장 비대증을 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친구는 이 씨가 발견되기 닷새 전 전화통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심장도 뻐근하고 간도 안 좋은 것 같다고 했어요. 3일 동안 연락 아니면 찾아가려고 자기가 있는 모텔하고 호실까지 저한테 2번을 얘기하더라고요. CCTV 화면 속에서는 이 씨가 거동이 불편한 모습이 보입니다. 7일 밤 외출했다 돌아온 이 씨는 계단을 오르다 휘청하더니 10초가량 멈춰섭니다. 이후 난간과 벽을 손으로 짚으며 힘들게 올라옵니다. 이 씨가 마지막으로 촬영된 건 그 다음날 오전인데 손에는 약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이후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이곳을 드나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몸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숨진 뒤 며칠 지나 발견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혈액과 조직, 약물 검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3월 첫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76.70포인트가 하락한 36,113.6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67.32포인트가 떨어진 4,659.03, 나스닥 지수는 381.58포인트가 밀린 14,806.8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52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82달러 1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어제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오늘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에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3천 건 증가해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건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다만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56만 건으로 감소해 지난 1973년 이후 최소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도 낮아졌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깨고 다시 상당폭 늘어난 것은 오미크론 변이의 여파 때문입니다. 확진자 수가 치솟으면서 업주들이 직원들을 일시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오늘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며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브레이너드 지명자는 오늘 상원금융위 인사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우리의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끌어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지명자는 우리는 강력한 수단이 있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이를 쓸 것이라면서 우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는 데 자신감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자산 유입이 종료되는 대로 그렇게 할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인플레이션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마켓워치에 따르면 바킨 총재는 버지니아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의 경로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 과소평가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더 가까워질수록 신중한 속도로 금리를 정상화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킨 총재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광범위한 상태를 보인다면 우리는 과거에 성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더 공격적으로 정상화에 착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 올해 최대 4차례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공개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오늘 필라델피아 비즈니스 저널 주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3월 금리 인상 시작과 연내 3, 4회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커 총재는 우리 희망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매우 탄탄한 고용시장이라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논리적 결론은 통화정책의 긴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월의 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게 나의 예상이라면서 오늘 내가 당장 결정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 3차례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면서 만약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4번째 인상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에 따르면 찰스 에반스 총재는 오늘 밀워키 비즈니스 저널이 후원한 전망 토론에서
지난 12월 FOMC에서 2022년에 3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며 수요가 너무 많고 공급은 부족해 상품 가격이 폭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에반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또 연준의 정책은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처하기에는 좋은 위치가 아니다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서 좀 더 중립적인 기조로 바꾸는데 1년을 보낼 것으로 봤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또다시 9%가 올라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하고 전년 대비 9.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4% 상승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11월 수치는 0.8% 상승해서 1.0% 상승으로 수정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전월 대비 상승률은 10월과 11월에 오름세를 보이다가 12월 들어서는 상승폭을 크게 낮췄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거래 마진을 제외한 12월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4%가 올랐습니다. 미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인플레이션이 최소 내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지난해 10월과 11월 글로벌 기업 CEO 9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2%는 가격 상승 압력에 직면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미국의 CEO 중 59%는 물가 상승률이 최소 2023년 중반 또는 그 이후까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우려했고 유럽의 CEO들은 에너지와 식료품 관련 물가의 상승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설문 결과는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7.0% 급등해 82년 6월 이후 거의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는 노동부 발표 하루 뒤에 나와서 더욱 주목됩니다. 틱톡 스타들이 대기업 최고 경영자 불업자는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포브스 집계에 따르면 팔로워 1억 3,300만 명을 거드린 18세 여성 찰리 디아멜로가 지난해 1,750만 달러를 벌여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틱톡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디아멜로가 지난해 벌어들인 돈은 S&P 500 지수 소속 기업 CEO의 2020년 보수 총액 중간값 1,340만 달러보다도 많았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LA 지역은 7시에서 8시대까지 가랑비가 흩뿌리는 지역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52도가량 되겠고 내일 낮 최고 73도, 밤 최저 54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3도, 해안 지역은 68도가량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9시까지 벤츄라 카운티 해안가에는 파도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밤 최저 67도, 내일도 역시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7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영상 1도, 광주와 대구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